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독서 동아리 지원센터장 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여기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2019년에 시작한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가 어느덧 5회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에서 꼭 다뤄보고 싶었던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와 독서 동아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대를 걸쳐 변화해가는 독서의 모습과 이를 위한 함께 읽기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합니다. 1부에서는 김성우 교수님과 두 분의 디지털 네이티브 패널인 유상민, 이한누님의 대담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각각의 장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들과 함께 만나고 계시는 리터러시 전문가이신 고정원, 김아미, 박유신, 박인혜 선생님과 일부의 대담 참여자분들이 함께하는 토론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 모두 시간에 따라서 가능한 여러분들의 생생한 질문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궁금한 점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컨퍼런스가 끝나고 올해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가 어떠하셨는지를 여쭙는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하실 때 접수하셨던 그 이벤터스 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요. 지금 출석 버튼 체크 먼저 눌러주시고 행사 종료 후에 안내될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참여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2023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 오늘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의 저자이시자 2020년에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의 기조 강연을 맡아주셨던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김성우 교수님의 진행으로 두 명의 디지털 네이티브 당사자인 서울시립대학교 석사과정 유상민님,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생 이한울님과 세 분의 대담으로 이뤄집니다. 이 대화는 두 분의 독서 생애사, 독서와 디지털 매체의 활용을 통해 변화해가는 생생한 경험 담는 디지털 네이티브 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한 새로운 읽기의 가능성을 엿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럼 세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오실지 사실 몰랐는데 많이 오시니까 더 떨립니다. 하지만 사실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여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사실 오늘의 이 자리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배우러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새로운 세대의 독서와 디지털 플랫폼 또 테크놀로지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부 사회를 맡은 리터러시 연구자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1부를 디지털 네이티브와의 대화로 꾸민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여러 매체를 보면요. 새로운 세대의 문해력이 위기다. 추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분명히 있죠. 또 학교 교육에서는 여전히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견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정작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책을 중심으로 리터러시를 키워 오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기도 합니다. 즉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요즘 친구들은 책을 안 읽어, 유튜브가 그렇게 좋아, 책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마치 수천 년 동안 요즘 세대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리터러시 본령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성,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당신은 또 나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가운데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상호성의 원칙을 깨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당에서는요,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오신 두 분을 모시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즉석해서 들으면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제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일부를 보시면 나의 미디어 리터러시 자서전을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서전이라고 하는 장르는 삶의 전반을 돌아보는 그런 글이죠, 보통. 그런데 만약 이것을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독서와 연결시켜서 삶의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 독서와 테크놀로지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자서전을 짧게 써본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만약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자서전에 넣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 어떤 책? 어떤 미디어? 어떤 영화? 어떤 인연? 어떤 공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두 분이요, 사실은 좀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요청을 드려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자서전을 먼저 쓰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리뷰를 한 다음에 질문을 더 드려가지고 그걸 정제해서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아마도 이후에 PDF 문서로 공개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준비를 기반으로 해서 풍성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일부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서울시립대학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신 유상민 님과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에서 공부하고 계신 이한울 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목소리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요.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민 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유상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연구 주제는 이제 문화 연구인데요. 우리 문화예술 하면은 문학 장르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독서를 중심으로 또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또 많은 관심 갖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전자매체라고 하는 이 매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독서 동아리나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고, 특히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형태의 독서 모임이 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책을 소재로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울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한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이 굉장히 인상 깊으실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캡처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20살이 된 20년도부터 지금까지 3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그 필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장 수집을 하는 걸 좋아하는 독서가인데요. 저는 그 책의 한 문장만 기억할 수 있어도 그 책을 읽는데 굉장히 성공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문장을 직접 수집하고 여러분께 제공함으로써 그런 좀 인상적인 독서를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생길 때마다 제 머릿속에 숨겨져 있던 이런 문장들이 떠올라서 문장들이 저를 지켜주고 저를 좀 지지해준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았어요. 그런 경험들에서 굉장히 문장의 힘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런 문장의 힘을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분들께도 이렇게 빛나는 한 문장이 꼭 찾아와서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멋진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멋진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떨리고 또 굉장히 벅찬 마음이 큰데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지루하시지 않게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소개를 듣고 나니까 제가 배울 게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문장들을 사실 전 먼저 봤는데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300권을 읽으시고 뭔가 필사를 하셨다는 게 저로서도 좀 도전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본격적인 순서로 들어가서 키워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첫 번째는요. 여기 길이 보이시죠? 아까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자서전이라고 하는 그 장르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독서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이 책과 자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와 기술과 엮이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자서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라이 리터러시 궤적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민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제가 뭐 그동안 뭐 300권이나 되는 책을 뭐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어깨에 힘을 줄 수는 없는데요. 저도 어릴 적부터는 되게 책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책 하면은 이 종이로 된 종이책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종이책들을 많이 썼었는데 학생일 때는 이제 종이책을 우리가 전부 다 사서 보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됐었고 부모님 손잡고 이제 근처 도서관 가서 일주일에 5권씩 좀 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 같은 것들을 이제 빌려다가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주제가 미디어 리터러시인 만큼 제가 이제 자라나면서 종이책을 만지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탭 같은 용도라든지 또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우리 전자매체를 가지고 많이 책을 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점점 변화해 오면서 어떤 것들이 진짜 많이 변했을까? 이런 부분에 저는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종이책을 아직도 저는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책 읽으면서 종이책만이 주는 그 감성이 있잖아요. 종이책 넘어가는 소리나 그리고 종이책을 내가 봤을 때랑 이 휴대폰 작은 화면을 봤을 때랑은 제 책 읽는 경험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불편했고 노트북으로 보는 것이 불편했는데 지금 너무나도 적응을 하게 되었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이제 대중교통이나 그럴 때 이동을 하면서 책을 읽곤 하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손에 전부 드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팔에 힘이 약해서 책 한 권을 한 손으로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책 그러면 다들 읽으실 때 저는 책을 읽을 때 책상에 딱 놓고 읽을 때 거북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목을 쭉 빼고 이렇게 집중해서 읽다 보면 제가 또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책이랑 되게 눈을 가까이 해서 읽게 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읽다 보면 목도 아프고 책이 목이 아프다 보면 점점 책을 덮고 침대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시 뭐 유튜브를 꺼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변화했었는데 요 스마트폰이 제 목 건강을 좀 책 읽는 습관을 교정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스마트폰 제가 이제 딱 한 손에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손에 보면서 이렇게 기대면서 제가 책을 보는 거예요. 팔이 또 아프잖아요. 팔을 또 잘 이제 고정해가지고 특히 버스 타실 때 벽 쪽에 저는 그래서 이제 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벽 쪽에 이제 팔을 기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책을 이제 두 손으로 들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책을 보는 제 물리적인 환경이 변화했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꼭 앉아서만 책을 봐야 돼?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나 오늘 되게 피곤하고 힐링 받고 싶고 근데 책은 읽어야겠고 하면 그냥 누워서 책을 이렇게 우리 유튜브 보듯이 책을 이렇게 누워서 한 손으로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기존에는 종이책 같은 거 누워서 읽으면 정말 집중이 안 됐었는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새로운 또 독서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어떻게 독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서의 피로감을 줄여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해 봤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독서했더니 편하더라 이런 좀 팁이 있다면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스마트폰이 있으면 독서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좁은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도 읽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독서라는 거 보통 인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몸 전체가 움직이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되게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른 것만 하지 말고 음악만 듣지 말고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럼 바로 한우님께 마이크를 넘길까요? 네.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교수님? 예. 저는 사실 제 책 계정의 통계를 보면 4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독서 모임에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주최하거나 이럴 때 저 말고는 대부분 40대 여성분들, 그래서 3살이나 5살짜리 아이가 있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자주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울님은 언제부터 책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책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이제 아이들이 내 아이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더라도 아이와 같이 책을 읽고 이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언제부터 책을 좋아하게 되었지? 라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제 방에는 저희 집에는 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책으로 거의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세면이 거의 다 책이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앉아 계신 지금 흔들의자 바퀴 달린 의자 위에 앉아서 이렇게 방을 휘젓고 다니면서 방에 있는 책들을 거의 쇼핑하듯이 골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하필 엄청나게 많은 기억들 중에 왜 그런 기억이 나한테 좋게 남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저희 부모님이 강요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책이나 이런 생명책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많이 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막 동화책이나 아니면 가벼운 소설책 같은 걸 막 5번씩 읽고 이러는데 이런 편파적인 독서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께서는 야, 너 그거 읽지 말고 이거 읽어. 이렇게 강요를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누가 저한테 너 무슨 영화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명확한 대답을 못 내놓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남들 좋아하는 거 아니면 요즘에 인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대답을 얼버무릴 때가 많은데 사실 어떤 레스토랑에 가더라도 뭐 깜빠뉴? 라비올리? 이런 게 뭐지? 이렇게 해서 잘 몰라서 막 저는 그냥 인기 있는 거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주세요 라고 대답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한 분야에 있어서 내 취향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라나면서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과 내가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걸 점점 구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별을 절대 하지 않는 어릴 적에 내가 진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저희 부모님께서 이런 환경 설정을 통해서 의도적이지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잘 적용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책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훌륭하신 어머님 혹은 아버지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말 큰 것 바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흥미 있는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을 제공해 주신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는 이제 몸과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몸과 공간이 책과 엮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선호 혹은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자율성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책 얘기가 사실 처음에 운을 띄우긴 했지만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네이티브와 독서 동아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뽑아낸 두 번째 키워드는 기술과 독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이 열어준 새로운 독서의 가능성이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도 좀 논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 직업인데 논문을 볼 때 정말로 정독을 해야 되는 논문은 뽑아서 봐요. 그러니까 훑어보는 논문은 그냥 쓱쓱쓱 넘겨서 PDF로 보곤 하는데요. 정말 마킹을 하고 메모를 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전히 뽑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독서와 기술이 어떻게 엮여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어떠신지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울님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왼쪽은 저의 블로그를 캡처한 사진이 있고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이제 왼쪽의 블로그를 보시면 사실 저는 아까 필사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에게 블로그는 사실 기록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을 전부 이렇게 문장을 남겨놓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예쁜 서재가 완성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서 가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가끔 더 예쁜 문장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저에게 소통의 공간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문장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많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훨씬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가장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것을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저의 강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나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나만의 이런 게 있을까 하면서 사실 저는 제가 너무 평범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정을 만들고 이 공간 속에서 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끊임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탐구하면서 저 자신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배 빠른 브런치 작가 합격 모임이라는 모임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카카오 산하에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글을 발행할 수 있는 작가분들을 선정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작가가 되어야지 나중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사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그나마 작가라는 권위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쉽게 부여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욕망들을 저한테 DM으로 많이 물어봐 주셔서 내가 이런 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가 소개 글이나 활동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성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탐구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는 그냥 5살짜리 애 키우고 있고요. 그냥 책을 좋아하고요. 이런 것밖에 사실 어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되게 자존감 낮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커리큘럼 중에 저랑 1대1로 전화해서 이야기를 제가 뽑아드리고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전 이 장점이 왜 안 쓰세요? 이것도 엄청난 장점인데 너무 대단하신데 이걸 왜 모르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전화를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진짜 그렇네요. 저한테 이런 장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것도 저한테 장점이 되는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아무리 평범해 보일지라도 정말 내 인생에서 남들과 다른 나만의 특색 있는 이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나와 대화하면서 찾아가 보시는 기회를 꼭 한 번쯤은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책을 읽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서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사실은 빙하의 끝에 독서가 있다면 그 안에 수많은 플랫폼들마다 각각의 용도가 있고 또 목적이 있고 관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관계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환고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은 독서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독서가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독서라고 하는 걸 매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과 미디어와 관계들이 엮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가능성은 여전히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이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까 플랫폼 얘기를 드렸는데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되게 다른 플랫폼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상민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이제 독서 모임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독서 모임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독서 모임도 있지만 온라인 독서 모임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글씨는 너무 작으셔서 안 보실 거예요. 근데 글씨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이쪽에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브런치입니다. 아까 한울님께서 나왔지만 브런치라는 것은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글을 써서 올리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조금 더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이버 밴드라는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모임 활동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온라인 독서 모임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것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모임을 해서 독서 활동을 공유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은 브런치에다가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제가 다닐 때에는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드는 고민은 오프라인 독서 모임과 온라인 독서 모임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실제로 사람 안 보고 책 읽고 나누는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했어요. 이게 제가 준비할 때 독서 모임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어떤 책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자유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을 보시면 이게 전부거든요. 글 하나 지금 당장 읽으라고 하셔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작은 분량인데요. 시집을 읽다가 제가 문장 하나를 갖고 와서 여기 문장 놓고 끝 이렇게 한 글이었는데 댓글 보시면은 다양한 분들께서 이 문장 보고 든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냥 큰 생각 없으니까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이나 아닌 분은 이제 따봉 이런 하트 이런 이모티콘만 남기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프리하고 자유롭고 이 정도는 모임에 서툰 나도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독서 모임은 그렇게 되게 얕은 수준에서 그리고 부담 없는 수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경험해 보신 분이 몇이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오프라인 독서 모임의 깊이는 이것보다 훨씬 저는 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이동해야 되고 거기 가서 내가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내가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미리 또 책을 읽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드는 시간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게다가 독서 모임에 저랑 안 맞는 사람이나 저랑 싸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독서 모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모임에는 여기에 누가 있어도 조금 더 부담이 없다는 거. 그게 온라인 모임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프라인 독서 모임은 장점이 없을까 고민해 봤는데 오프라인 독서 모임은 확실한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 컨퍼런스도 온 오프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보이는 선생님들이랑 온라인 속에 안 보이는 선생님들이랑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저랑 눈 마주치고 계시면은 제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일방향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보다 확실히 적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친밀도도 훨씬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논의에서도 독서 모임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모임을 보니까 일단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플랫폼별로 되게 명확하게 용도가 구분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맺을 수 있는 관계 넓이와 깊이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책은 다 읽어야지 독서 모임은 오프라인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표정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독서 모임 자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또 키워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가운데서 단순히 책을 읽고 댓글을 주고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새롭게 발견하는 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저 같은 경우에 쓰기 연구를 많이 하는데 골방에서 그냥 어떤 글에다가 굉장히 열심히 써가지고 완성해 보겠다라고 쓰는 사람과 어떤 글을 썼을 때 초안을 누군가에게 보내서 피드백을 받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글의 방향을 잡아가고 그것을 계속 선순환을 만드는 사람과는 되게 다른 쓰기의 방식, 다른 어떤 쓰기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 번째 키워드는 관계와 정체성, 디지털과 독서가 엮이면서 변화해 온 나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건 누가 쓰신 거죠? 그 한울님 쓰신 거죠?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배 빠른 브런치 작가 합격 모임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저한테 보내주셨던 메시지들을 중에서 저한테 정말 감동적이었던 부분들을 캡처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내주신 분들이 대부분 40대 중반에서 후반이신 어머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모임을 하면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도와드려야지, 이분들을 정말 빠르게 합격시켜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정말 그냥 대학생이고 너무 평범해서 나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약간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고 나 너무 평범해서 내세울 게 하나 없어서 정말 우울해하고 좌절했던 경험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막 휴학하고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냥 바로 떨어지고 이럴 때마다 정말 거울 앞을 우연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만큼 저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번 모임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봄날같이 반짝거려요. 막 이런 말이라던가 모든 것이 하늘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걸 들을 때 정말 이걸들을 딱 받았을 때 정말 3초 동안 멍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뭐 가족이랄지 연인이랄지 친구랄지 정말 많지만 사실 모든 게 다 너 덕분이야. 넌 정말 빛이 나. 약간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오글거려서. 근데 정말 이런 얘기들을 내가 살면서 또 들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마음들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독서 동아리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동아리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을 주고받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런 메시지를 받으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가 있었고 그게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다르게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저한테도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민님께서는 키워드로 함께 쓰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아주셨어요. 저도 관심이 많은 키워드인데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요? 독서 활동이 책을 단지 읽는다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책을 고르는 활동부터 책을 읽고 나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한울님처럼 문장을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남겨놓는다든지 되게 다양한 범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제가 뭘지 일단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글쓰기가 아닐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는 책을 읽고 나서 영상을 만드시거나 이미지로 만드시거나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거는 책을 글로 봤기 때문에 내 생각을 또 글로 표현하는 거, 이게 가장 독서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쓰는 방식도 저는 이게 변화를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내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독서 활동이 온전히 나의 활동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모임에서 다루어졌던 이야기들이 같이 모여졌을 때 새로운 글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책과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내 언어로 표현돼서 써지는 것이 온전히 나의 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오늘 컨퍼런스 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글을 쓰실 때 제가 얘기한 생각도 있고 하늘님이 얘기한 생각도 있고 이후에 또 나온 생각들도 여러 가지가 또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나랑 생각이 되게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만들어져서 나온 책이, 그리고 만들어 나온 글이 혼자 쓴 글이냐 아니면 함께 쓴 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함께 쓴다는 것이 무조건 모여서 함께 써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고민을 했었는데, 독서 모임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독서 활동을 책 읽기 활동이라고 하면, 독서 모임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책 읽는 활동, 그리고 내가 느낀 거를 공유하는 활동, 여기까지 그치게 되잖아요. 독서 모임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독서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나눈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글로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독서 모임의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종이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고 있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사실 갑작스런 질문이라 죄송한데요. 그래서 함께 쓰기를 이제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최근에 함께 쓴 경험에 대해서 짧게 나눠주실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작성한 미디어 리터러시 자서전도 그렇겠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네이버 밴드를 통한 독서 토론 모임일 것 같아요. 이 모임이 아주 인원이 적거든요. 지금은 한 6명이서 밴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모임의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이 모임에서 쓴 글들, 이런 쪽글들, 그리고 댓글들,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재편집해서 이제 독립출판이나 출판 형식으로 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글을 쓸 때 저자가 단순히 한 명이 아니게 되고, 다양한 이 구성원들이 다 이 글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주 개인적인 사례를 들었지만,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마도 이제는 작가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조 작가들이 엄청 많이 붙고, 작가 여러 명이서 붙고, 그리고 쓴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서 새로운 각본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쓰는 영역으로 더욱 가고 있다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는 전통적인 활자 매체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게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발한 소통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책이라고 하는 매체로 묶여 나오는 그 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혹시 나오게 되면 꼭 사겠습니다. 예. 예. 알려주세요. 예. 예. 연락 끊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저도 리터러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개론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매체나 기술이 삶에 들어오면은 단순히 그게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어떤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의미를 표출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생각을 하는 방식, 나아가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책을 활자를 읽는 인간이 아니고 다양한 매체와 기술과 엮이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약간 개인적인 욕심에서 넣은 키워드입니다. 제가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사진을 제가 불광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에게는 독서의 공간 중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불광천 산책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그냥 집에서 읽는 경우도 있지만 산책을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불광천에 나가는 길이
되게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거나 아주 더운 날 아니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산책길에서 읽었던 거에 대해서 혹은 쓸거리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사람이랑 대화는 하지 않고요. 주로 오리랑 대화를 합니다. 오리랑 대화를 하면서 독서를 한 걸 가지고 생각을 가다듬는 공간으로 불광천이라고 하는 천변길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작동을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리터러시 연구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관심을 갖게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간이라고 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책 읽는 사람 혹은 책과 다양한 기술을 엮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만들어 온 어떤 특별한 공간들이 있을까? 아까 좀 스쳐가듯이 얘기는 해주셨지만 두 분께 의미 있는 공간들이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졌을까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민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는 공간이 너무나도 확장이 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왕천에서도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고 대중교통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이제 기술의 발달이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형태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김성호 선생님이 의왕천에서 어떻게 책을 읽었을까를 상상해 보면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었겠구나도 있지만 요새는 소리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형태도 있거든요. 일종의 오디오북이라는 형태로 나와서 내가 음악 대신에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산책을 할 수가 있고, 저도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멀미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스 타고 가시면은 이 조그만한 화면 보고 계시면 멀미 많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가 쪽으로 붙어서 창이랑 같이 보면서 읽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그래도 나는 종이책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북이라는 새로운 형태 생겼다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음악 듣거나 이럴 때 책을 대신 읽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 공간에서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무래도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하면은 공공도서관이나 아니면 학교엔 도서관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갖고 온 것은 곳곳에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저희 동네에 있는 공공 도서관이 아니라 이제 사립도서관, 이런 형태를 좀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상가나 그런 쪽에 작은 도서관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도서관에 한 번도 안 가보시거나 아니면은 가기 좀 꺼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어떤 경험이 되었냐면, 저도 저희 아파트에는 작은 도서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거기가 독서 모임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형태도 되지만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아까 한우님 말씀하신 거에도 많은 모임 중에서 40대 여성분들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했고, 오늘 지금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와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작은 도서관을 보시면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세요. 사서분들이 이제 상주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아파트 구성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꾸려나가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도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내 아이들이 도서관을 더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좀 핵심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가시면 너무 조용해서 책을 세게 넘기기도 무서울 정도예요. 왜냐면은 도서관 리뷰 같은 거 보시면은 시끄러운 도서관에 대한 막 항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저희 동네 느티나무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립형 도서관으로 사서분들이 어린아이들 뛰어다니는 거 제지를 안 하세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소음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조용하게 책 읽고 싶은데 왜 아이들을 말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부모로서는, 자녀 있는 부모로서는 아이들이 정말 소리 안 내고 쥐죽은 듯이 책 읽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 내의 작은 도서관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놀이터 같은 공간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간 말씀하셔가지고 공간과 독서가 정말 활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런 작은 도서관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고, 그 공간들이 아주 많이 비어 있어요.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공공도서관이 더 책이 많다 보니까 편하고 익숙한 공공도서관에 많이 방문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아래쪽에 저희 모임이 있는데 독서 모임 하는 모습을 제가 담아봤어요. 이런 분들은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사립도서관들의 공간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독서 모임을 할 때 장소가 주는 것도 되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내가 카페에서 모였을 때 독서 모임을 하는 거랑,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는 거랑, 그리고 이런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것, 독서 모임의 형식이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주는 우리 독서 활동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약간 찔렸던 게 제가 사는 저도 아파트에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런 조그만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불을 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공간이 필요해도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에 먼저 발을 들여놓기가 굉장히 두려운 게 사실인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용기를 한번 내서 거기 개척하고 좀 온기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굉장히 많은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있는데요. 하늘님,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좀 되게 궁금한데요. 이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북카페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제 지도에 찍혀 있는 수많은 초록색 점들이 다 제가 이미 가봤거나 혹은 가고 싶은 북카페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사진도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모임을 하나 운영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온라인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으로 꼭 한번 뵀으면 좋겠다 해서 다 같이 모임을 했던 장소도 이렇게 예쁜 북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카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방금 전에 상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은 저한테 너무 적막하고 사실 졸린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이 가득한 공간만이 줄 수 있는 분위기나 또 음악이 없고 절제되어 있는 이런 도서관과 달리 특색 있는 북카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금 힐링되고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살 때가 20년도였는데 그때 코로나19가 한창 엄청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나 어디 가고 싶은데 시간 엄청 많은데 어디 가지? 이렇게 하다가 혼자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을 만끽할 수 있는 북카페에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지도에다가 저런 것들을 모으게 되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 밑에 고양이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예, 갑자기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도 다 박제를 해놨는데 제가 10년 후에 이렇게 예쁜 앤틱한 북카페를 차리는 것이 꿈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딸랑하고 열면 은은한 커피 향이 코를 탁 찌르고, 그리고 챗 베이커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 속에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한 고양이 2마리가 돌아다니는 그런 북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과학책 같은 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인문학이나 문학, 심리학, 관계학 이런 것들로만 가득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주인장의 취향을 잔뜩 반영한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책을 정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10년 후에 만약에 정말 이런 북카페를 꼭 차릴 수 있다면 여러분을 정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감사합니다. 꼭 초대해 주시고요. 예, 연락 끊지 마시고 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리터러시를 하다가 그냥 책과 혹은 어떤 정보와 개인의 관계로 봤는데, 아까 두 분의 말씀대로 공간과 이동과 그다음에 어떤 분위기, 단순히 책이라고 하는 게 정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청각, 시각,
또 심지어는 후가까지 챗 베이커 굉장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엮여서 책이라는 것과 어우러지는 공간을 꿈꾸시는 것 같고 그것을 사실은 이렇게 추구를 하신 이유가 거기서 되게 감동을 얻고 모임을 했을 때 좋았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독서라고 하는 게 이런 수많은 것들과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양이를 넘기는 기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는데요. 이번엔 디지털 네이티브의 방식, 내가 나누고 싶은 꿀팁들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굉장히 책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둘러싸서 살아왔는데 새로운 세대이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 또 테크놀로지와 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와는 다른 어떤 꿀팁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걸 알려달라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렸고요. 이 두 분께서 좀 노하우를 꿀팁을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상민님이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저도 이제 디지털 매체,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잘 읽을 수 있는 적응이 됐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도 종이책을 절대 버릴 수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작은 핸드폰으로 보면은 눈이 피로한 것도 있고 논문 같은 거 글 쓰려고 할 때 인쇄를 해야 되시는 분도 꼭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떤 팁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로 디지털로만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정말 어린 세대 분들 그런 분들에서는 정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게 조금 완벽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종이책이든 매체이든 책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책을 좋아해서 모였지만 책을 좋아하는 거랑 책을 또 꾸준히 읽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저도 책을 마지막으로 읽은 지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가 책을 좀 꾸준히 읽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살짝 소개를 드려보면 저희 지역마다 독서 마라톤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용인시에도 있고 그리고 부천이라든지 아니면 창원, 뭐 대구 최근에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안양이라든지 이 독서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마라톤이 우리가 42.19를 이제 달리는 형식인 거면 독서 마라톤에서는 독서 내가 읽은 책 한쪽이 이제 1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산해서 내가 그만큼 읽지. 그래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풀로 나는 달릴 거다. 42km 달리시면 되고요. 하프만 달릴 거다. 21km. 나는 그것도 안 되겠는데 10km. 이렇게 조금씩 다 맞게 책정이 되어 있고 어린아이나 가족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게 지금 형식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 독서 마라톤 대회가 그래도 신청하고 이런 거 하면은 되게 번거롭지 않나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하시고 그냥 신청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책 읽은 거를 증명할 것이냐? 책 읽은 거에 대한 소감을 한 줄이나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 홈페이지에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 읽은 것만큼 페이지가 누적이 돼서 내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올렸는지도 볼 수 있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책을 그리고 얼마나 읽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시지 마시고 친구분이나 가족분이나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혜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제 완주를 하시면 완주 인증서랑 지역 도서관 대출 건수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또 되게 사소하지만 우리의 독서 활동에 되게 보람을 선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옆에 아주 뭔지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작은 도서관에서 찍었던 자원봉사 일지입니다. 이제 내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이 아무 전문성이나 아무 조건 없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저희 다원도서관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그리고 책 관리해야 되는 것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책이랑 친해지고 싶고 뭔가 책을 꾸준히 읽어보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아니면 조금 강제적인데 멀지는 않고 나한테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근처 작은 도서관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을 또 권유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현황은 또 홈페이지에 검색하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내 주변 작은 도서관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작은 도서관 검색해 보셔서 한번 찾아가 보시고 물어도 보시고 여기 언제 여는 거예요? 언제 그럼 뭐 봉사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또 많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 기록을 하면서 작은 도서관,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 세 곳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보면은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형태라든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정말 제각각 다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아파트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분에 사시는 분들도 개방된 형태의 작은 도서관도 많이 구비들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면 내 독서 활동이 훨씬 더 풍요롭고, 이 독서 활동이 나만의 독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서에 관심 갖고 계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선입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디지털과 더 친하시고, 물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첨단 기기를 사용해서 책을 어떻게 읽으면 더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오프라인의 수많은 관계들과 공간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거기서 새로운 독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디지털 네이티브니까 디지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편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예약 발행글이라고 하는 제목이 크게 보이네요. 하늘님, 이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가 독서 습관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블로그의 예약 발행이라는 기능을 꼭 추천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300권 정도를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엄청나게 게으른 독서가입니다. 엄청나게 불규칙한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3일에 한 권씩 발행이 예정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만 들어와 보시면 이 사람은 3일에 한 권씩 대박 꾸준히 읽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엄청나게 예쁘고 황홀한 이런 북카페를 발견하면 거기에 죽지고 앉아서 하루에 3권씩 읽을 때도 있지만 2주 동안 한 권도 안 읽을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규칙한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블로그에 내가 3일에 한 권씩 무조건 내 시력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이걸 꼭 지켜야겠다라는 저 자신만의 약속을 하고, 또 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나 3일에 한 권 안 올리면 너네한테 10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미님께서도 함께 읽는 독서를 하면 약간 서로 자극을 받고 막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친구들한테 아니면 주변인들한테, 사실 그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1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선언했을 때랑 선언하지 않았을 때랑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나의 실행력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브런치 작가 합격 모임에서도 꼭 이렇게 선언을 해달라, 과제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일을 하실 때나 책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습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독서링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사실 독서링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제 엄지에다가 저 링을 껴놓고 이제 한 손으로 책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걸 처음에 보여주었을 때 이거 호신용품이냐고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취미로 조금씩 하면서 이제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잠깐 선물 드리기도 하고, 사실 뒷면이 엄청 구멍도 많고 사실 아마추어의 작품이라서
되게 완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제 마음을 담은 거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독서 꿀템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독서 꿀템이라던가 아니면 저는 해외 독서가들 이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애용하시는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인스타그램에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막 콘텐츠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연두님 이거 되게 꿀팁인데요? 이런 거 어디서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뭐 새 책을 3,900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교보문고에서 항상 20%씩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혹은 뭐 전자도서관 우리 지역 전자도서관은 별로인데 내가 무료로 전자책을 막 한 달에 3권씩 빌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찾아오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화두 같은 질문이 떠오르게 되네요. 그게 뭐냐면 독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책을 읽는 순간에 독서가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독서 토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독서인가? 혹은 독서를 하기 위해서 꿀템을 갖다가 이렇게 사거나 만드는 것, 그것도 독서의 일부인가?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해서 독서를 하니까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 관계 맺는 것까지가 독서인가? 독서의 이 뭐랄까요 바운더리라고 해야 할까요? 이 어디까지가 독서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정보라든가 아니면 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도구 혹은 물리적인 매체만 가지고 독서를 정의하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사실은 준비한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삶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독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여행지에서 찍은 나무인데 저 나무가 저렇게 크기까지 저렇게 멋지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뎠을까, 비바람을 또 견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옆에서 야, 너 그렇게 자라면 안 돼. 좀 똑바로 자라야지. 야, 너 색깔이 그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무가 좀 짜증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이건 좀 단순화시킨 구호이지만 여전히 책이 최고지. 책을 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또 일부는 야, 세상에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책을 그렇게 읽고 있냐? 아직도 북카페를 찾아다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중간 어딘가에 우리의 의견들이 스펙트럼처럼 놓여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단순화됐지만 이 슬로건 사이에서 두 분이 이 사이에서 어떤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이거는 따로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상윤님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이제 독서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범위를 얘기했을 때 독서가 단순히 책을 읽고 내가 책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라면 저는 책의 가치가 향후에도 지속되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도 나왔고요. 많은 매체 나왔고요. 책이 단순히 지식 전달의 과정에서는 이제 신문처럼 경쟁력이 감소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책의 가치는 점점 퇴색되고 디지털 매체가 그걸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책이 가지는 강점은 책 혼화가 아니라 책이 만드는 관계처럼 책이 다른 매체랑 가지는 관계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매체와 책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종이책을 많이 관심 갖고 있지만 종이책과 전자책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것처럼 전자책도 새로 생긴 일종의 책의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전자책은 책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종이책과 전자책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독서를 진행하고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독서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또 다시 그런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와 독서의 산물들은 우리의 독서 활동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앞으로도 책이 최고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주제에도 있다시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읽어보자. 종이책처럼 그런 게 아니라 종이책과 새로 등장하는 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더 쉽게 그리고 재밌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풍요로운 독서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이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책이 최고야 혹은 책이 이런 거니까 책을 읽어야 돼가 아니라 다른 매체나 기술과의 관계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책이 최고야라고 계속 외치는 가운데서 고립될 수도 있겠네요. 예. 책만 고집하다가는 고립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살짝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올님. 예. 저는 20살 때 독서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살 때 한 독서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정된 책 중에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 딱 그 책을 펼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읽어가면 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달을 둥둥 구르다가 유튜브에서 인물관계도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초반에 인물관계도를 보고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관계구나 라는 걸 알고 책을 딱 펼치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책을 안내해주는 영상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유튜브에서 이런 책을 다루는 영상들 중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엄청 어려운 고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내용을 풀어주고 엄청나게 짧은 줄거리를 설명해주고 또 마지막에 교훈까지 끌어내주는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패스트의 줄거리를 알고 싶어서 이게 사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왜 그런 것들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책 나도 알아 라고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런 게 그걸 아는 척을 해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유튜브에서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직접 읽고 그 사람이 해석한 단 한 가지의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책을 쓴 독자의 생각 속에서 내가 가장 직접적으로 간접 경험을 하는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게 가장 순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능들을 아마 그런 유튜브들은 잘 파헤쳐주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계발서의 경우에는 인문학이나 문학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사실 옛날 자기계발서들과 달리 요즘 자기계발서들은 초반에 이제 독자들의 그런 무의식을 깨주고 그들을 몰입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지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이렇게 인물관계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정보를 참고하는 건 굉장히 좋겠지만 막상 이렇게 책을 읽지 않고 단순히 읽는 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유튜브를 보는 경우라는 저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상미님께서 전자책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올해 읽은 책 중에 책의 80% 이상은 거의 다 이북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종이책의 감성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전자책은 책이 아닌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면 제가 1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자책이 뭐야?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의 이런 태도를
단 한 번에 바꿔준 게 바로 이북리더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울국제도서전에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제 이북리더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뭐 아이패드도 있는데 그걸 왜 돈 주고 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만화책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책장을 넘기려고 가보니까 그게 전자화면이더라고요. 저는 종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신문물을 접하고 너무 놀라서 너무 놀라서 그걸 당장 구매하고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책 소비를 거의 안 하게 될 정도로 정말 절약하는 독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북리더기를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얘기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나니까 떠오르는 하나의 심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을 생태계라고 하는 것 하나의 비유로 은유로 사용을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생태계와 두 분께서 경험했던 독서의 생태계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겹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다른 관계의 또 다른 지향의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거는 리터러시 연구자로서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이야기는 늘 듣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라든가 특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독서와 다른 미디어, 다른 기술, 뭐 게임이라든가 다른 어떤 공간을 어떻게 엮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적더라고요. 사실 2부에 오실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런 대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가 얘기하는 기회가 아니라 말하는 기회가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사실 질문을 좀 드렸죠. 물론 두 분이 써주신 글에 기반해서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끝나면 살짝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궁금한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저는 이거는 두 분께 맡겼어요. 두 분께 서로에게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 정도 질문하신다면 그래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에 계신 분들과 질의응답이나 뭐 또 코멘트를 해주시거나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민님이 질문을 해주실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있으면서 이 한울님의 뭐 브런치 작가 이런 활동들을 같이 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그게 글쓰기 방식을 뭐 도와준 건지 뭐 그런 방식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던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 그거랑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만났고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엄청나게 소수의 인원들만 모아서 이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엄청나게 빨리 도와드려야겠다. 정말 무조건 합격하게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진짜 이분들이 가족인 것처럼 도와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한 네 분 정도의 인원만 모아서 거의 2, 3주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기의 경우 사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리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저번 주에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다들 합격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생각보다 더 빨리 혼자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진행할 때 애로사항이라는 게 있다면 사실 1기를 진행할 때는 제가 이게 모임을 진행할 때 그 3주 차에 저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모임을 운영하실 때도 이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1, 2주 차 때는 이분들이 엄청 열정에 불타셔가지고 진짜 과제를 내드리는 거 정말 빠르게 해오시고 이런 거 궁금한 것도 마구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2주차 후반대로 들어갈 때부터 점점 이제 과제 제출하시는 게 점점 늦어집니다. 그 늦어지시고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데 정말 어떡하지 걱정도 많았었는데 제가 2기부터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이 금액이면 내가 아까워서라도 과제한다라는 금액을 선언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안 하면 제가 10만 원 낼게요. 약간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사실 그 금액이라는 게 절대 내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과제라는 게
없어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가상의 돈 같은 건데 그걸 걸었을 때와 걸지 않았을 때 이게 나에게 다가오는 압박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언이라는 것 이런 게 나 자신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임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또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상민님한테도 꼭 상민님한테 대표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책을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민님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으셨을 건데 그 책들 중에서 내 삶을 가장 빛내준 내 삶을 가장 많이 바꾼 이런 인생책이 있을지 딱 한 권만 뽑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제가 뭐 책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의 오늘 얘기와 함께 추천드릴 책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저는 책 추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추천이지만 이런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주변 사람한테 하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아니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친구분들 아니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어떤 책 읽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와닿고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제가 또 그렇다고 책 추천을 안 하면 책을 너무 안 읽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은 안쪽에 단편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시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단편들이 짧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 없이 읽으실다는 점에서 오늘 취지랑도 맞을 것 같고요. 요 짧은 단편들이 아예 단선적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으신 분들은 그 재미를 또 찾을 수도 있고 따로 읽으신 분은 따로 읽어도 재미있고 요 책은 최근에는 아니지만 작년쯤에 연극으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가지는 가치를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새 드라마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영화나 책을 기반으로 해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책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해서 일의 기쁨과 슬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를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아서 두 분께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기로 하고 시간이 잠깐 남았는데 플로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질문을 주실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경험을 공유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한 13분 정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참고로 질문은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옆에 계신 두 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예. 예, 선생님 여기 마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독서 관련된 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느낀 고민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들이 워낙 많잖아요. 저도 요즘 예전에는 그냥 종이책을 봤는데 지금은 거의 핸드폰으로 그냥 이북 형태로 보고 있어요. 만약 책을 본다면.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경제 관련해서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글들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글들을 이제 구독을 하거든요. 예, 요즘 이게 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독들이 또 워낙 서비스들이 많으니까 각종 이제 기업들에서 매일매일 이제 보내주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 상당히 내 삶에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한두 개 이제 구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두 개 하다 보니까 이게 10개 이상 넘어가고 하다 보면 거기서도 한 매체에서 한 하루에 서너 개씩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건 뭐예요? 10개만 해도 하루에 30개잖아요.
그 엄청난 양을 어느 순간 보니까 엄청난 양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이 오히려 그냥 이거 읽고 나서 이해하고 내 무기로 이제 체화시키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또 여기 엄청난 노력을 할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할애를 하다 보면 이제 정작 이제 책이라는 형태로 된 뭐 비록 이제 이북이더라도 어쨌든 그 책이라는 형태로 된 그런 것들을 읽기에는 뭐 시간이 없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남더라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쳐버리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뭐 읽은 페이지만 해도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글을 읽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까지 내가 쉬는 시간에 이 책까지 읽어야 돼라고 하면 그 시간에 제 손은 이제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느끼면서 이게 내가 독서를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나는 오늘 엄청나게 많은 글자들을 읽었는데 이게 과연 독서일까? 어떤 온전한 책으로 된 거기에서 주는 또 가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계속 뭐 잡지를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런 경험이나 고민 같은 게 없으셨는지 그리고 혹시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까 뭐 이게 어떤 이게 방법이 없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이메일을 딱 들어가면 제가 신청해둔 그런 글들이 날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체크해서 삭제하는 거 그게 제 매일매일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10개에서 30개 되는 그 이메일들을 다 읽으신다는 거에서 일단 박수를 너무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는 예전에는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이 읽으시다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양이 정말 제각각이고 어떤 것들은 정말 에세이 형태나 아니면 비문학 형태로 정말 길게 나오는 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글을 읽고 지치고 종이책을 그리고 우리가 책으로 형태로 된 책을 못 읽을 때 저도 그때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적은 그 고민을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논문을 쓰고 뭔가 수업에 관련된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책에 손이 안 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선생님께서 읽고 계신 글이라는 것에 책에 읽는 방식이 좀 변했다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마음의 짐이 덜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것들 글도 충분히 귀중한 거고 어떤 독서 형태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형태 혹은 새로운 형태로 가고 있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형태를 내가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익숙한 형태는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책을 지금 안 읽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들이 저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려보고 굳이 그 10개에서 30개 되는 모든 것을 다 읽다기보다는 이제 읽으시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시잖아요. 제목 보면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고 이 매거진은 계속 반복되거나 내한테 좀 충분한 영감을 못 주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내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그 글을 읽는 노하우를 늘리신다면 나중에 책을 시간 나실 때 만지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결책이 있다라기보다는 그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해결책을 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하늘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다른 질문을 그러면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제 사례는 아니고 다른 분 얘기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분도 이제 블로그를 한 3, 4년째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래서 본인이 뭐 시를 읽었거나 아니면은 책 중에서 아까 이한울님처럼 좋은 멘트 그거 올리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이제 책을 사서 그거를 이제 한자 한자씩 다 쳐갖고서는 제가 올렸는데 그쪽 출판사에서 이제 네이버 그쪽에서 이제 고소한다고
예, 자기 걸 올렸다고. 근데 그 시집은 벌써 나온 지가 거의 20년이 돼가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 글을 올리면서 이한울님도 뭐 지금 블로그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책에 대한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서는 이제 막 알아보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시인의 그 시를 올리면은 자기네가 이제 다 고소할 그런 거를 다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솔직히 독자들은 그 시를 이제 블로그 이제 독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읽고 아, 이 시인 시 참 좋다. 그리고 또 그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책을 한번 또 사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다른 거지만은 출판사 쪽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블로그들의 자유도 그런 자유도 이제 조금 저해시키지 않나. 근데 한쪽에서 생각하면은 출판사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올리면은 책을 또 들사지 않을까. 그런 양면에 이제 동전인 같은 게 있는데 이한올림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이제 계속 운영하시고 아까 300편 또 이제 인스타에 올리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 아는 분은 이제 제가 같이 해서 그 사과문 같은 거 그거를 이제 그쪽에 보내고 또 답장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는 그분 거를 안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 아닌 각서식으로 그걸 또 써서 보내서 솔직히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한올림 같은 경우는 혹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블로그 활동 열심히 하시니까 궁금합니다. 사실 제 블로그 말씀을 드리자면 제 블로그의 이웃이 정말 3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공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블로그는 사실 기록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블로그도 이웃분들처럼 완전 유명한 블로그가 됐다면 문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블로그를 키운다고 표현하나요? 약간 키우거나 이런 계정을 키울 때 약간 그런 본편의 내용보다는 자신의 소감을 많이 적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만약에 내가 같은 시를 리뷰하더라도 이 시에 대한 나의 감상을 많이 담은 것과 이 시 자체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 그 계정 주인에 대한 친밀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맛집을 가실 때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블로그에서 그런 맛집을 많이 찾으실 때 혹시 그렇게 내가 맛집을 소개받았던 블로거의 이름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정말 하나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정보성 글을 유통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 것이 아닌 남의 글을 베꼈을 때 약간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 나만의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정말 내 생각이나 나의 이야기들을 많이 싣는 것을 정말 추천드린다는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질문이 지금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그 전문을 다 보기 힘든 상황이어서요. 그 한글에서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요거까지 이 말씀을 드리고 일부를 마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질문인데요. 현대사회에서는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이고요. 현대사회에서는 독서를 하기 힘든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점은 주변 독서 모임이 잘 안 열리고 참여율이 떨어질 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독서 모임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 독서 모임 참여자분들께 독서와 모임의 장점을 어떻게 권할 수 있을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 주제 후반부에 나오는 독서 동아리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그래도 두 분께서 독서 모임을 해보셨으니까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독서 모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7명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1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독서 모임이 저는 온라인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느슨한 관계잖아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되게 불안정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모임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제재, 예를 들면 벌금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활동을 강제하기보다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하자. 근데 그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댓글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글을 썼을 때 내 글들만 쭈르륵 나열하면 그 독서 모임은 운영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댓글 하나 남겨주고 댓글로 소통하면 그 댓글이 고마워서라도 그 사람 글에 가서 댓글을 남기잖아요. 정말 강제 아닌 강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책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통의 측면에서 어떻게 독서 모임을 꾸려갈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한다면 유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보보다는 소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아까 따뜻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정서적인 유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님, 예, 저는 온라인 독서 모임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제 주변에는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한 명. 근데 온라인에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취미가 있어를 이렇게 내가 먼저 내보이고 이런 취미들을 공유하면 정말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가진 취미가 어떤 것이든 그 같은 취미를 좋아하고 내가 가진 취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참여하시고 조금 더 나와 같은 관심사에 있는 분들을 좀 모은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독서 모임의 경우는 리더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리더가 많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때 그 독서 모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나중에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시거나 독서 모임을 주최하게 되신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청취 방식을 많이 채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야기를 듣자면 며칠 캠핑을 가서 들어야 될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가 한 번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흐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면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한올림 상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우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디지털 네이티브의 되게 초반이신 두 분이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을 대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무대에 올려서 들어볼 수 있었던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쭉 들으면서 독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고 잠시 2부를 준비하면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질문 남겨주시면은 이 질문은 저희가 2부에 넘겨서 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계신 분들도 그때는 좀 더 활발한 질의응답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 갖고 3시 40분에 저희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